네, 그러면 오늘 딥인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기 이창엽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만 드리자면, 저 컴퓨터학과 20학번이고, 지금은 4학년이고, 이제 막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 이제 새로 오신 문경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형고생을 하고 있고, 대학원도 진학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실 지금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회차고요. 주제는 오브젝트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목차는 다 한 것 같고요. 되게 모델들이 많은데 좀 되게 깊게는 안 보고 얇게 볼 생각입니다. 되게 다 옛날 모델들이라서 네, 얇게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저 4번 DETR까지거든요. 저렇게까지 하고 실습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나머지 시간에 세그멘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6시까지 꽉 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객체 탐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물체의 위치, 물체의 종류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어떠한 물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고요. 되게 전통적이고 유서 깊은 태스크입니다. 엄청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물체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저렇게 박스랑 이제 클래스 이름을 덧붙여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오른쪽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숫자 같은 게 있거든요. 저게 이제 저 객체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객체일지를 나타내는 신뢰도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이제 보면은 인풋으로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고 아웃풋으로는 물체의 위치가 바운딩 박스 형태로 주어집니다. 바운딩 박스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물체의 종류도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종류에 대한 신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에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데 이게 이 이미지들이 네트워크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웃풋으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가 나오고 이렇게 신뢰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 클래스들이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클래스들의 신뢰도를 다 합하면 1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값들이 이제 사실상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1이니까. 네, 그래서 객체 탐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두 개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 스테이지 방식이고 두 번째는 원 스테이지 방식입니다. 근데 투 스테이지는 이제 옛날에 많이 하던 방식이고 요즘에는 다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것 같아요. 투 스테이지는 이제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추정한 뒤에 그 물체 그 추정한 곳들의 그거를 이제 레이어에 넣어서 해당 물체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를 투 스테이지라고 하고 원 스테이지는 그냥 이미지 주면은 바로 아웃풋으로 종류랑 바운딩 박스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 스테이지 방법론에는 이제 옛날 모델들 뭐 RCNN,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 이런 게 있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원 스테이지 방법론입니다. 뭐 욜로, SSD, DATR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 다 원 스테이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투 스테이지 방법론부터 볼 건데요. 이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RCNN입니다. RCNN의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번에서 2번 가는 게 리전 프로포절인데 저런 식으로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냅니다. 저렇게 후보 박스들이 나오겠죠. 최대 2,000개까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네트워크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객체들이 있을 만한 후보 박스가 나오겠죠. 이 후보 박스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서 정확한 클래스와 바운디 박스를 예측하는 게 요 RCNN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서 ROI라고 하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관심 영역을 추출해냅니다. 이 관심 영역에 이제 객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요 추려낸 영역들을 각각 따로 떼어내서 요거를 이제 CNN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이제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가 예측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RCNN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 접근 방법이고요. 엄청 예전에 쓰던 딥러닝을 안 쓰고 하던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성능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중간에 리전 프로포절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미지랑 뭐 아웃풋으로 바운딩 박스 클래스 이렇게 주었을 때 이렇게 바로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리전 프로포절에서 최대 2,000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2,000개들을 다 CNN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CNN에 2,000번 추론해야 되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RCNN이었고요. 다음은 Fast RCNN이에요. Fast RCNN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RCNN보다 빠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RCNN에서는 그 리전 프로포저를 한 영역을 그냥 CNN에 넣어줬잖아요. 그 이미지를. 근데 여기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한번 뽑고 그 리전 프로포저에서 나온 영역에 대해서 피처 맵에서 찾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피처 맵에서 찾으면은 추론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겠죠. 피처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처 안에서 후보 영역을 찾기 위해서 ROI 풀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ROI 풀링은 이제 전체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후보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렇게 초록색 박스가 이제 리전 프로포절에서 나온 아웃풋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놨고, 그럼 저 초록색 박스에 있는 부분이 피처에서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CNN은 이제 이 커널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압축되면은 뭐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피처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저 고양이의 리전 프로포절이 피처 맵에서는 저 파란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있죠. 저기서 이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렇게 2x2로 뽑아내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맥스 풀링을 사용하니까 어떠한 후보 영역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은 피처 크기가 나오겠죠. 왜냐면 풀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피처들을 이 피처를 이제 뒤에 더 태워서 바운딩 박스랑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CNN과는 다르게 피처에서 리전 프로포저 영역을 찾아서 그거를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딩 박스에 찾는 데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RCNN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리전 프로포저에서 나온 2,000개의 후보들을 다 CNN에 일일이 다 넣어서 피처를 뽑고 바운딩 박스를 추론하고 해야 됐지만은 여기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한 번만 뽑고 그 피처 안에서 후보 영역을 찾아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확도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게 리전 프로포저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계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Fast RCNN입니다. Fast RCNN은 이제 Fast RCNN보다 훨씬 더 빠른 네트워크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리전 프로포즈를 통해서 후보 영역을 산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리전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도 딥러닝 네트워크로 학습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인 RPN을 도입해서 물체가 있을 만한 후보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후보를 가지고 이제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RCNN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저 리전 프로포즈 하는 단계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로 바뀌었다는 점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Fast RCNN의 핵심이 RPN에 대해 알아보자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 CNN에서 커널이 훑어가는 것처럼 있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를 말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제 피처 맵을 훑어가면서 물체가 있을 만한 위치와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피처 맵이 있고 저렇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한 번에 보는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에서 이제 바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물체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얼마나 있을까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앵커 박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물체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크기가 똑같은데 어떤 물체는 되게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체는 되게 크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 박스라는 걸 도입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르말 같은 거는 이제 뭐 요 그린 박스 안에는 들어오겠지만 이것보다 작은 거는 이제 빨간 박스에 잘 잡히겠죠. 이것보다 큰 거는 파란 박스에 더 잘 잡히겠고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요 앵커 박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 박스가 지금 보시면은 9개 있잖아요. 요 9개에다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거치면서 한 번 거칠 때 9개가 생기니까 그럼 슬라이딩 윈도우가 여러 번 하면은 되게 박스가 많이 생기겠죠. 이 박스들을 좀 추려내기 위해서 NMS라는 알고리즘을 도입합니다. NMS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확률값으로 나옵니다. 또 이 확률값을 기반으로 높은 값들을 좀 추려낸 뒤에 그 다음에 그 높은 값들 추려낸 바운딩 박스 중에서 많이 겹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많이 겹치는 것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리전 프로포절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을 하고 나서 이제 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클래스나 바운딩 박스를 추론하게 되겠죠. 베스트 RCNN처럼. 그래서 Fast RCNN의 컨트리뷰션은 Fast RCNN보다 더 빨라졌고 속도가 정확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보시면은 Fast RCNN은 0.5 fps잖아요. 그러니까 2초에 한 개를 추론한다는 거예요. 근데 Fast RCNN은 1초에 5개를 추론할 수 있다. 그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요거는 이제 논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학습 방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2번 단계는 이제 Fast RCNN이랑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ast RCNN은 조금 학습하고 앞에 RPN 조금 학습하고 다시 뒤에 거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리미테이션이고 그 일반적으로 비디오들이 요즘에 나오는 비디오들은 다 30fps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5fps니까 아직 실시간으로는 속도가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RCNN 패밀리를 요약해 보자면 RCNN은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알고리즘을 사용한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서 후보 영역들을 추출해내고 그 후보 영역에 대해서
CNN에 각각 다 넣어서 피처를 뽑아낸다는 거고, 패스트알 CNN은 리전 프로포즈를 하는 건 똑같지만은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한번 뽑아놓고 ROI 풀링을 통해서 그 후보 영역에 부분된 것들을 골라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디 박스를 하게 된다는 것이 패스트알 CNN이고, 패스트알 CNN은 리전 프로포저였고,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이 후보 영역을 추출하게 된다는 것이 패스터 RCNN입니다. 네, 여기까지 RCNN 패밀리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좀 빠른가요 혹시?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욜로입니다. 욜로도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14버전인가까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논문이고요. 2016년에 나왔네요. 욜로는 이제 You Only Look Once라는 문장의 줄임말로 사람이 이제 이미지를 볼 때 뭔가 막 어디에 물체가 있을지 보고 그 물체가 뭐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딱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본따서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즈를 하고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바운디 박스 리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닌 모든 과정이 원스테이지로 진행된다는 점이 앞서 본 RCNN 패밀리와의 차이점이고요. 또 리전 프로포즈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엔드 투 엔드로 간단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욜로를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RCNN 패밀리랑 다르게 리전 프로포즈를 하는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드 셀로 나눠서 저런 식으로 잘라 놓습니다. 잘라 놓고 저 그리드 셀 하나당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그리드 셀마다 이제 바운디 박스가 엄청 많이 생겼죠. 생기고 밑에는 그리드 셀마다 클래스가 하나씩 배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 그리드 셀에 뭐 노란색이면은 자전거겠네요. 자전거가 이제 저렇게 색칠해져 있고 바운디 박스가 저렇게 있으니까 자전거는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가능하다. 따로 리전 프로포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풋, 아웃풋 주고 학습시키면은 자동으로 다 된다는 것이 욜로였습니다. 그래서 욜로의 컨트리뷰션과 리미테이션은, 먼저 컨트리뷰션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45fps고요. 그 다음에 45fps면 이제 1초에 45개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원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하고 모델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요게 모델 구조거든요. 그냥 CNN 쌓고, 근데 CNN 쌓은 거밖에 없어요. 요 뒤에 이제 뭐 그 MLP도 붙긴 할 텐데 네, 그 정도입니다. 다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이게 또 속도랑 이제 정확도랑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거잖아요. 보시면은 위에가 욜로고 밑에가 이제 RCN의 패밀리가 있는데, 속도는 빠르지만은 성능은 조금 밀린다. 패스트 RCN이랑 비교해 봤을 때 속도는 빠르지만은 성능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리미테이션이고, 그리고 이 그리드 셀에 따라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 셀이 그 논문에서는 이제 7x7이에요. 그러면 총 49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뭐 객체가 너무 많으면 탐지를 못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비유시할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욜로였습니다. 네, 요즘에도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고 되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대표격인 모델입니다. 다음은 DETR입니다. DETR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건데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딥인딥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셨을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DTR은 디텍션 트랜스포머의 줄임말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사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욜로랑 마찬가지로 원 스테이지에 이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이제 볼 건데요. 먼저 백본입니다. 백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로 그 이미지의 좋은 피처를 뽑아내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CNN을 거쳐서 이제 유의미한 피처를 뽑아내는 거죠. 이제 피처를 뽑아내면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이제 포지셔닝 인코딩이랑 섞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주면은 이제 똑같은 크기로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때는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토큰끼리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는 이유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토큰의 순서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피처라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면 또 피처가 나오겠죠. 이제 이 피처들을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브젝트 컬이라고 있잖아요. 저거는 사실 그냥 맨 처음에는 무작위로 이니셜라이즈 된 벡터입니다. 인베딩 벡터예요. 저거를 저렇게 해준 이유는 저렇게 이제 인베딩 벡터를 무작위로 놔둬주고 요거를 학습시킴으로써 저 인베딩 벡터에 유의미한 정보가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쿼리가 저렇게 인베딩 벡터 형태로 있고 이거를 그 이미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나온 이미지 피처랑 크로스 어텐션을 해줍니다. 그럼 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미지의 정보도 담고 있으면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도 담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따로 포지셔널 인코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차피 요 벡터 자체가 이제 학습이 가능하니까 학습하면서 자동으로 포지셔널 정보가 담기게 기대하는 거죠. 굳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따로 명시적으로 넣어주지 않아도 이게 학습되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코딩을 따로 안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디코더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제 MLP에 태워서 클래스랑 바운디 박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학습을 할 때는 요 각각이 처음에는 각각이 뭔지 모를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게 어떤 거고 잘 모를 거니까 그거를 이제 바이팔타이트 매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DTR 어텐션을 시각화해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결과가 나와요. 먼저 인코더 부분인데요. 인코더는 이미지 피처끼리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의 어텐션에서 집중하는 거는 이 물체 자체예요. 물체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 피처에서 물체가 어디 있느냐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은 저 동물들의 이제 어텐션이 세게 잡힌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디코더는 조금 다릅니다.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에서 나오는 이미지 피처랑 오브젝트 컬이랑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거죠. 디코더는 보면 이 디코더에서 나온 게 결국에는 클래스랑 바운디 박스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 코끼리 코 같은 거에 되게 어텐션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바운디 박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바운디 박스랑 가까운 부분에 어텐션이 세게 잡힌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어텐션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습 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차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고요. 패스트 RCNN을 성능을 넘어선 소타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디텍션 과정의 모든 것들을 신경망으로 대체했다는 컨트리뷰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디텍션이었고요. 빨리 끝났네요, 생각보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이라서 일단 요건 놔두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노션에 제가 노트북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한번 콜앱에서 켜보실래요?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뭐 실습 되게 간단해요. 그냥 거의 다 돌리는 것밖에 없고 구현하는 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셀이 이제 필요한 모듈들 불러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정의하는 겁니다. 클래스 정의해주고 다음에 이제 필요한 함수들 다 정의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각화할 때 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먼저 이제 DETR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닥치오브라는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저 레즈넷 저 뒤에 붙은 게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백본으로 이제 레즈넷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이제 고양이 사진을 가져올 겁니다. 저희 실습에 활용할. 네,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이미지를 받을 때는 텐서 형태로 받아야 돼요. 그 텐서 형태가 이제 0에서 원래 이미지는 이제 0에서 2호 사이의 픽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0에서 1 사이의 텐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유는 그 레즈넷에 넣을 때도 노멀라이즈를 해서 하거든요, 성능 때문에. 그래서 노멀라이즈까지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처리하는 코드고요. 전처리해서 모델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론이 실행되고요. 아웃풋 보면은 프리드 로짓이랑 프리드 박스가 있죠. 이 프리드 로짓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담고 있는 거고, 프리드 박스는 바운드 박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원이 보면은 1바이 100바이 92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100이, 이 100이랑 92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혹시 이 클래스니까 여기가 뒤에 있는 92가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100은 이제 아까 DETR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오브젝트 커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오브젝트 커리가 100개 들어가고 클래스는 92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개의 물체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똑같이 오브젝트 쿼리가 100개인 거고, 바운디 박스는 이제 숫자 4개만 있으면 바운디 박스가 정의되거든요. 뭐 왼쪽 위점, 오른쪽 아래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중점이랑 미스 헤이트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4개만 있으면은 바운디 박스가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최종 아웃풋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좀 해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 구현하는 파트인데 이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이제 클래스 n개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나오거든요. 요것들을 이제 소프트맥스로 그 함수를 취해주면은 요것들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 구한 것들에서 0.9 이상, 그러니까 좀 확실하다 하는 것만 가져와서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센은 이제 확률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킵에는 0.9보다 큰 인덱스 값이 인덱스 아니라 true, false 마스크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로짓이고,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취하는데 이제 클래스가 92, 여기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션은 맨 뒤에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에 취해주고, 그 다음에 쉐이프를 100과에 91로 만들려고 힌트를 줬으니까 원래는 이게 네. 그래서 배치 빼고 오브젝트 커리는 다 가져오고 뒤에 노 오브젝트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킵은 이제 프로버스에서 맥스 값을 해주고, 근데 또 뒤에 클래스 값들을 이제 맥스 값 해주고 하니까 디멘션은 또 -1이겠죠. 끝에 있는 값들이니까. 그 값들을 가져와서 0.9보다 큰 값
어? 칸마를 콤마요? 어디? 왼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아, 네, 됐네요. 한번 플롯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실현이 됐죠. 고양이도 잘 잡았고, 리모컨도 잘 잡았고.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를 가져와 줄 거예요. 네, 추론은 한번 더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가져와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플롯 해보면은 요거는 디코더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 디코더는 이제 바운디 박스랑 클래스를 예측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보면은 그 끝쪽에 많이 잡혀 있고 고양이도 보면 끝쪽 그리고 꼬리 쪽에 되게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클래스랑 바운디 박스를 분류하기 위해 어텐션이 저렇게 잡힌다는 것이 요 디코더의 어텐션 비주얼라이즈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코더의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 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실행해 주시고 이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도 보시면 물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고양이가 되게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인코더는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텐션을 많이 줬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번 실습이었고요. 지금이 45분이니까 5시까지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연구실 관련된 것도 좋고, 뭐 내용 관련된 거 좋고.
승률이 51%인데 게임을 딱 그죠? 52%인데 승률 50%가 승률 50%인데 게임을 딱 너가 자본이 25원 있어. 너는 100원을 만들고 싶어. 한 번 이기면은 걸었던 돈을 들어갔고 지면은 걸었던 돈을 잃어. 이런 상황이야. 그럼 너는 이 100원까지 가는 전략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 같아? 최소 베팅 금액은 1원, 최대 베팅 금액은 5원. 1원 지면 2원 지면 4원. 장학생을 알고는 보면 승률 55%잖아. 그러면 넌 시행수가 많을 수 있는 더 다행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시행수를 최대한 많을수록 널 좀 풀어내니까 쉽게 안 돼. 안 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저 사이에 타는 집어버려. 그다음에 여기서 1등 어떤 또 이런 거 무조건 그거 전에 신수가 가장 좋아요. 25분 중국이 남지 하면 50원. 너 50원이 되면 올리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시험 속도를 보여준다. 그럼 25원이 됐을 때 50원을 만들고 또 100원 만들고 그때 또 올리는 거야. 그럼 14원 있을 때 14원 있을 때는 얼마를 베팅을 해야 돼? 14원 있을 때 14원 12원을 베팅해야지. 12원을 베팅해야지. 왜냐면 이겨서 20원 23원에서 12원을 베팅하면 이겨서 25원이 되잖아. 14원일 때 12원을 베팅해. 너 지금 20원이 돼. 근데 20원이 있으면 얼마 베팅했어? 5원을 베팅했어. 근데 만약에 졌어. 그럼 15원 했어. 이게 얼마 베팅했어? 15원 있어. 이거 사실 그래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서 50원이 있을 때 얼마? 25원이 있을 때 얼마? 14원이 있을 때 12원 얼마? 근데 20원이 있을 때는 좀 다 비슷한 식으로 돼. 너는 시험수가 적을 수 있으면 거의 달성금액이 100원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면 베팅을 올려야 그리고 이거랑 상품이 상당히 똑같거든요. 베팅을 올릴수록 우리 청산 나오지 다발 하면 돼요. 너는 제가 한번 청산 끝이 안 돼. 근데 같은 건 난 필수야. 너 청산 안 받아. 그치? 이거는 저희 좀 문자 같은 거 올릴 수 없고 그 청소년이 다가가면 살짝 pH 헤드스 높은 거라도 맞아. 저희 그냥 에너지 그래서 이 사업장은 제일 무서운 거죠. 코인 그래도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난 좀 뭐 잠깐만. 좀 비싼 거야. 좀 되게 흥미로운 되게 원하는 거 지금 대기업 시험도 영업이 지금 그쪽에 입사한 개발자도 오늘 최고로 그때가 진짜 영업이 80%를 지금 계속 제가 돌 말려서 아니 그 가장 컴퓨터 누구 알잖아. 네, 그럼 기억나요.
플랫폼 앨범이라고 그것도 축하하는 게 진짜 논들 거기 안 된다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홀더퍼. 비슷한 것들이 있어. 지금 만기가 지금 일이 그래? 우주선이었어요. 이제 차이가 크게 보면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동일한 이걸로 근데 가격이 차이 거를 할수 있어. 얘는 싸고 비싼 거 싸고 항상 제안을 그게 언제까지? 이거 금요일까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는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펴놓은 거 있잖아. 탈감이 안 되는데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되게 너무 비싸고. 그러면 두 개 정도가 있어. 이제 그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고 그거에 수업까지 누가 내가 구속된 사람이 많이 풀려. 한 4, 5일 남았거든. 진짜 자세가 맞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500팀 영어거든. 아 근데 한번 상태 공간 계산은 하지 마.
쉽지 않다. 나도 일단 그게 서운하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근데 아마 발로 뛰어를 붙일 거랑 뛰는 사람이 이 포스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운영이 이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 얘네는 이제 프로젝트 지식으로 인풋 파일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거를 얘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리스트 그거 우리 아빠가 쓰는 거 아니야 이거랑 따로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런 거를 영상도 좀 어떤 능력이 중요했어. 그런 거 에버리스트 용어 이미지가 능력적 그냥 보면 이번 마지막 번째 출연자 그 많은 연습 70% 정도 만지게 돼. 약간 내 새끼가 세그멘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분할이라는 뜻인데 이미지 내의 픽셀들을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로 나누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바운딩 박스 단위로 나타내는 거고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왼쪽처럼 이제 약간 색칠하는 느낌이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를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같은 클래스면은 같은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끼리는 이제 다 똑같은 색이죠. 그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 객체 간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다르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사람도 이제 색깔이 다 다르죠. 그리고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들도 다 구분하고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객체를 다 구분하는 게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도 태스크를 보면은 인풋으로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으로는 이제 각 픽셀마다 클래스랑 이제 신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처럼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나오게 되는 거죠. 클래스 레이블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픽셀의 이 픽셀이 존재하는 물체가 어떠한 물체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CNN 기반입니다. 옛날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 CNN으로 다 했었고요. 요즘에는 트랜스포머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에서 또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물체들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자율주행 쪽에서도 많이 사용돼서 되게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이제 CNN 기반의 모델들을 조금 볼 건데요. FCN이랑 유넷이랑 마스칼 CNN입니다. 먼저 FCN인데요. FCN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모든 레이어가 CNN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MLP 같은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FCN에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의 정보를 압축하는 다운 샘플링 과정이 있고, 다운 샘플링 후에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기 위한 업 샘플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피처로 압축이 되고, 그 압축된 피처를 다시 이미지 크기만큼 올리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샘플링 과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CNN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지 전체 큰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 피처를 요 높이랑 너비 축으로는 압축을 시키고 채널 축으로는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기해서 넣어본 건데, 요 CNN을 할 때 이미지에 가까운 피처는 이제 실제로 커널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단순한 피처들을 잡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복잡한 피처들을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운 샘플링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압축된 피처를 이제 업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고상도의 데이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업 샘플링 과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업샘플링 과정을 이제 커널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디컨볼루션, 컨볼루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 GIF가 나타내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패딩을 좀 줘서 저런 식으로 커널이 지나가면은 그 압축된 정보를 그 다음 아웃풋에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업샘플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은 픽셀별로 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샘플링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FCN의 이제 초기 단점이 이 피처가 완전히 압축된 상태에서 바로 고해상도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뭉뚱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FCN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전에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사용된 피처들을 업 샘플링 과정에 넣어주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최종 다운 샘플링 피처거든요. 요 풀5라고 적힌 게 원래라면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올리면서 요 앞에서 요 풀4, 요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온 피처들을 요 업 샘플링 할 때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은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이 요 앞에 레이어에서 풀3에서 피처를 가져와서 업샘플링 할 때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들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서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왔던 피처들을 업 샘플링 과정에 활용해주는 방식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예시로 유넷이 있는데요. 유넷은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디퓨전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다운 샘플링 과정이랑 업 샘플링 과정이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렇게 업샘플링 과정에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FCN에서 본 거랑 되게 유사한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소실된 정보들을 업샘플링 과정에 보강해 줌으로써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마스크 RCN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루는 아까 보신 페스터 RCN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디텍션된 바운딩 박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바운딩 박스 안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레이어는 이제 페스터 RCN을 가져와서 쓰고요.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가 나올 거잖아요.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은 그 바운딩 박스 안에서 이제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다만 객체는 하나를 찾는 거고요. 전체 다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페스트 RCN에서는 아까 전에 이전 프로포저를 하고 나서 그 후보 영역들을 이미지 전체 피처맵에서 ROI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그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요 ROI 풀링을 할 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처맵이 이렇게 4x4로 있으면은 뭐 바운디 박스가 리전 프로포절에서 나온 후보 영역이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틈 쪼갈라지게 이렇게 잡히면은 요거를 이제 늘려버리거나 줄여버리는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피처에 맞게 그 아웃풋을 내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추론을 해야 되니까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원래는 이 후보 영역을 자르는 건데 여기로 늘려버리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 줄여버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소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은 논문에서 제안한 게 ROI 얼라인이라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길어서 나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기존에 이제 피처맵이 이렇게 잡혔다고 했으면은 ROI 풀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이 부분만 이제 피처로 쓸 거잖아요. 근데 ROI 얼라인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이 점들을 피처로 삼아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점들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서 가장 가까운 4개의 이 피처 맵들 있잖아요. 여기서 각각 뽑아와요. 조금씩. 이게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씩 뽑아와서 이 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점들의 각각 값들이 있겠죠. 요것들을 풀링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ROI 얼라인입니다. 그래서 ROI 풀링이랑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손실되는 정보가 좀 적어지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줄여버렸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요 피처들을 다 가져오니까 조금씩 가져와서 하나의 피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영역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아까 아키텍처에서 보셨듯이 페스트 RCN에서 나온 그 바운디 박스 안에서 이제 추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러면 클래스 정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클래스는 이미 페스트 RCN에서 추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스크만 추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만 추론할 때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했다는 게 요 마스크 RCN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FCN이랑 유넷에서 봤던 그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나온 피처들을 업 샘플링 과정에 합해주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적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PN이라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이미지가 있고 다운 샘플링 과정에 피처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요것들을 계속해서 업 샘플링 과정에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되게 세그멘테이션에서 필수적이다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은 결과를 보면요, FCN보다 훨씬 깔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뭐 요거는 그래도 디텍션을 하고 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쉬운 태스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존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뭐 잘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NN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마스크포머라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세그멘테이션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픽셀별로 클래스를 매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스크포머는 이 픽셀별로 매기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도 이제 Per pixel classification is not only for semantic segmentation인데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먼저 마스크를 찾고 그 마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어떨까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신 그 마스크 RCNN이랑도 비슷하죠. 여기서도 픽셀, 그러니까 디텍션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니까 클래스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애초부터 마스크를 먼저 찾고 그 마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자는 게 요 마스크 포머의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스크를 먼저 이렇게 다 추론해 놓고 요 마스크들을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마스크들을 다 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스크 포머도 아키텍처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백본이 있고요. 백본은 아까 DETR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트레인드 된 CNN 모델을 사용해서 의미 있는 이미지 피처를 뽑는 겁니다. 이미지 피처를 뽑고 나서 이제 픽셀 디코더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사용할 피처를 뽑습니다. 근데 이때 요게 이제 또 디테일한 부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피처들을 옵샘플링해서 이제 펄 픽셀 임베딩을 뽑아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피처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DETR에서 봤던 구조죠. n개의 쿼리가 있고 이 쿼리랑 이미지 피처를 크로스 어텐션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모듈이고요. 난 여기서 이제 마스크랑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n개의 쿼리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마스크의 개수예요. 그래서 n개의 마스크 쿼리가 있으면은 요것들을 가지고 클래스 분류도 하고 마스크도 뽑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이라면은 그냥 이미지에다가 픽셀별로 클래스를 할당했더라면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를 추론하는 부분과 클래스를 추론하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포머랑 비교를 해보면은 마스크 포머 DETR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죠. 백본에서 피처를 뽑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처를 이제 쿼리에다가 크로스 어텐션하는 부분,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이미지 피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지 피처를 셀프 어텐션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하는 부분, 그리고 n개의 러너블한, 그러니까 학습이 될 수 있는 쿼리들을 사용한다는 점이 둘이 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포머도 되게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픽셀별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참신한 모델이었습니다. 좀 빨리 끝나겠네요. 17분이네 벌써. 빨리 끝내도 되나요? 좋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세미나가 몇 시죠? 6시요. 그럼 여기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네요.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의 연구 동향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약간 업데이트가 늦이긴 한데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온 것들로 찾아봤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만 봤잖아요. 이미지만 보고 2D 바운드 박스를 예측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3D로 확장을 해서 이제 직육면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 어디에 있고 여기 어느 뎁스까지 있는가, 어느 깊이까지 있는가도 같이 예측하는 3D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요. 또 이런 태스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류는 아닌데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위장객체 탐지라고 이렇게 동물들이 이제 보호색을 띠고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데스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활발한 게 이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데이터로 학습된 클래스들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클래스를 추론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었고, 근데 최근 연구는 그러면 사실 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마다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오픈월드라고 해서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져도, 그러니까 어떠한 클래스가 주어져도 요 물체를 이미지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오픈 보캐뷸러리 오브젝트 디텍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도 되게 논문이 많아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쌤이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입니다. 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진짜 완전히 세그멘테이션 할 때 일반화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프롬프트가 어떤 게 주어져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담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4개 정도 주어질 수 있어요. 뭐 점을 줘도 되고 박스를 줘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마스크를 줘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를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서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거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키텍처는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근데 여기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도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다 분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대단한 논문이다. 다음에 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샘2입니다. 기존의 샘은 이제 이미지로만 됐었잖아요. 샘2는 이제 비디오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디오 대상으로 뭐 전체 다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건 아니고, 비디오에서는 이제 물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한 물체가 이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 물체가 움직여도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가를 다룬 논문이고요. 그래서 샘이랑 아키텍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비디오는 이제 요 시간축으로도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추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들어간 요 블럭들을 둬서 이전에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는지를 저장해서 그것들의 피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2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워크로는 이제 아까 보신 오픈월드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세그멘테이션도 클래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어떤 클래스 개수도 정해져 있고 어떤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하려고 오픈 보캐뷸러리 세그멘테이션 혹은 뭐 오픈월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그 클래스를 줘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샘도 그런 모델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잖아요. 어떠한 텍스트든 세그멘테이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다음에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요거는 이제 앞서 보신 셈2에 해당하는 태스크인데, 비디오에서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그 세그멘테이션을 얼마나 잘 유지해서 비디오 끝까지 잘 컨시스턴트하게 유지하는가가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의 태스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3D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그냥 3D 상에 이제 좌표로 이 3D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점들로.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거고, 요것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하는 웍도 있습니다. 사실 요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물체가 주었을 때 이 물체를 비디오에서 찾아서 세그멘테이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사람 옷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 세그멘테이션 동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고, 여기 앞서서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요 같은 주제로 디빈드가 되게 많이 했어서, 사실 요거를 이제 제가 발표한 건데, 요거는 PPT가 거의 똑같아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에 있는 자료들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렇고 이제 과제가 아마 오늘 나갈 건데, 제가 냈던 과제를 줄지 모르겠네요. 제가 냈던 과제는 그냥 세그멘테이션 모델 한번 학습하고 출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무물 뒷방인가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